지금 개발자가 미국에서 남아 돌아서 난리예요. 미국에서 1등 개발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카네기 멜론 대학입니다. CMU고 2등이 스탠포드예요. 3등이 MIT나 아니면은 뭐 일리노이, 얼버니 샴페인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 대학들 3년 전에 취업률이 3,400%였어요. 작년도 취업률이 50%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있는 직원도 내보내는데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거예요. 네. 한국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날 AI는 뭐 의료, 금융, 교육, 뭐 교통 할 거 없이 뭐 우리 삶 곳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AI가 더 이상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발전할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AI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이제 AI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는지, AI 에이전트의 시대는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AI라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익숙은 해졌어요. 저도 챗GPT 계속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 잘 안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AI의 끝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어찌 보면 앞으로 인류의 삶을 많이 바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도 좀 얘기 들어보고. 나눠보죠. 도대체 일반 AI하고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다른지 네.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뭔가 네. 에이전트 하면 벌써 단어가 불안한 게 네. 사람들을 좀 많이 대체할 것 같아요. 이게 개발이 되면 될수록.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네. 이게 뭐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와, 이 부일남을 위해서 제가 에너지를 많이 들였습니다. 네. 우리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저는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약간 007 같은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에이전트 그러면은 약간 뭔가 어두운 곳에서 네. 국가를 대신해서 뭐 이런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정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는 우리에게 에이전트라는 용어보다는 에이전시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에이전시. 익숙해요. 예를 들면 에이전시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여행 에이전시 있잖아요. 네. 여행 에이전시는 여행을 가는 모든 과정을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항공편도 예약해야죠. 그 다음에 도착해서 할 일정도 짜야죠. 뭐 먹을 거, 잘 것 이런 것들 하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관련된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부동산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설계사분들도 위탁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에이전시 하면 연예 에이전시, K-팝부터 해서 K-컬처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의 핵심은 뭔가 기획을 하고 전문성 있게 양성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포츠 에이전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거든요. This is an ad for men이에요. 여자를 위한 광고가 아니에요. 네. 이런 창의적인 거 만들어내는 거 광고 에이전시,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거의 모든 것들은 에이전시가 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현물로 사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네, 다 디지털로 해서 전자거래가 되는 가상의 자산에 가깝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부일남에서도 하고 있는 이제 가상자산들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받은 곳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도대체 에이전시가 뭐냐,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는 에이전트들은 어떤 것들이냐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대행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갖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경제성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일일이 하는 게, 예를 들면 여행 에이전시 맡기는 것보다 100분의 1 저렴하다. 그럼 기꺼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이전시의 필수 요소인데, 하나가 더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에이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분들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뭐냐? 이거를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네. 컴퓨터. 이제 컴퓨터가 뭔가 네. 일을 대행하고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실행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제성까지 달성을 내도록 하는 게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AI 에이전트는 여태까지 질문하면 대답하는 걸 떠나서 이제 사람을 대행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내리고 그 행동 결과에 대한 위험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참여를 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료 화면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그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죠. 이 화면은요, 그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GTC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있는 CES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2부는 4단계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여기 보시는 Perception AI라는 건데 뭐 음성 인식을 하고 이미지 인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인식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를 생성 AI 시대라고 합니다. 네. 글을 쓰면 글을 써주기도 하고 영상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음악을 생성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 세상이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젠슨 황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장을 코딩 어시스턴트, 커스터머 서비스, 페이션스 케어라는 이 3가지 주제를 일단 이 사람은 제시했어요. 네. 이 시장은 완전히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에서 시장도 변화하고 시장이 파괴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중개를 하는 모든 산업이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엄청난 타격 혹은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다고 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또 우리가 중개하는 거 대부분 유명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자상거래 또 다 중개죠. 그렇죠. 쿠팡에서 뭘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요. 이런 여러 중개를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AI 에이전트가 지능화되고 자율화되면서 경제적 혁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2가지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냐 하는 거를 또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챗GPT랑 에이전트 AI가 어떻게 다른지. 네. 예를 들면 챗GPT는 우리가 LLM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이거 우리는 뭐 초거대 언어 모델이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LLM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데이터예요. 그냥 네.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해요. 이거 번역해줘. 이거 문서 작성해줘. 이건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LLM이 사전에 많은 것들을 학습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되죠.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우리는 생성인공지능, 챗GPT 또는 달리 같이 이미지 생성이나 또는 영상 생성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 걸 영어로는 이제 hallucina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최신 정보를 학습할 때 몰랐으면 지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것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검색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입니다. 혹시 퍼플렉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쓰고 계세요? 확실히 좋아요. 네. 챗GPT보단 좋더라고요. 챗GPT는 질문하면 그냥 답변만 나오는데 이 퍼플렉시티는 자기가 검색을 해서 질문에 답이 있는 문서를 찾고 답 있는 문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아서 자기가 학습한 걸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죠. 이런 기술을 RAG라고 해요. 좀 낯설 텐데 영어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Retrieval이 검색입니다. 검색. 네. 그래서 검색 증강해서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검색도 하고 자기가 학습한 걸 결합해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 AI는 어떤 거냐? 훨씬 복잡해졌어요. 너무 복잡해졌죠? 질문하면 검색하는 거 말고 이 LLM 인공지능이 이제는 추론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또 다른 도구와 또 다른 인공지능하고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 전문가인데 지금 사용자가 질문한 것은 정치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금리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이 제가 그 질문 한번 해볼 건데 조금 있다가 네. 이스라엘 전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라고 질문하면 얘는 그 전문성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검색만이 아니라 그러면 정치 관련된 인공지능, 채권 관련된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예를 들면 시장 전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 전망에 대한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차트 툴도 얘가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답변을 생성을 하지만 그걸 갖고 직접 거래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퍼플렉시티나 챗GPT는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데 에이전트는 질문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면은 다른 에이전트나 다른 인공지능하고 협력을 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답변과 조사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면 그걸 갖고 액션, 다시 얘기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달라지는데 퍼플렉시티나 챗GPT 같은 케이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돼? 부동산 어디에다가 어떤 부동산 투자하면 좋아? 라고 질문하면 그 목록을 보여준다면 에이전틱 AI 세상으로 가게 되면 발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그러면 지가 주식을 사고 선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구성을 하는 사고 파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에이전트 중개를 하는 거네요. 중개를 중개사. 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행위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 AI가 만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챗GPT가 유용하지만 챗GPT가 우리 삶과 비즈니스 모델을 확 바꾼 것 같지 않잖아요. 네. 마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처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는 거는 인공지능에서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나 초거대 언어 모델들은 이제 시작인 거죠. 뇌를 갖는 걸 하나 가졌다면 이제는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에이전틱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챗GPT한테는 일본 2박 3일 여행 계획 짜줘 하면 짜주긴 하는데 거기서 호텔 예약하고 그다음에 뭐 항공권 예약하고 하는 것들이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돼요?라고 묻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특별히 있으세요? 그럼 온천도 하고 싶고 맛있는 우동도 먹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면 얘 혼자가 그걸 다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나 일정을 짠 다음에 비행기 항공 예약하는 에이전트를 불러요. 그러면 걔하고 소통을 해갖고 예약하고. 그 예약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가는 곳에 대한 추천을 한 다음에 예약을 한 다음에 그럼 거기 내려서 숙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숙소 하는데 또 예약을 해요. 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데는 음식점을 나열한 다음에 어디 가냐고 묻고 거기 음식점에 있는 리뷰가 일본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면. 그럼 일본어를 읽고 요약을 해줘. 여긴 리뷰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 예약해줘. 그럼 예약 앱을 불러들여서 사람처럼 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럼 인공지능 여럿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동산 얘기할 때는 부동산 정치 경제 관련된 에이전트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항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음식 관련된 거나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거를 아는 에이전트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찾고 인공지능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인공지능의 잡사이트?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생겨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동네에서 또는 회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회사 있다 그러면 아니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에서 마케팅 문구 제일 잘 쓰는 사람 누구야? 영어로 해갖고 실시간 통역 잘하는 사람 누구야? 그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고 다녀야 되죠. 근데 그래서 물어보고 다니지 않고 에이전트나 AI를 찾아내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공지능 잡사이트 플랫폼이 나왔어요. 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게 MCP와 A2A라는 거예요. 근데 MCP는 원래 그 지금 현재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만든 엔트로픽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나는 예약을 하는 AI가 필요해, 서비스가 필요해, 나는 음식점을 검색을 해서 음식점 예약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하면 각각이 도대체 누가 최고인 건지 걔네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소통하는 방식을 표준화해 버렸어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구글이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싶어갖고 A2A라고 해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프로토콜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참고화면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이게 이렇게 네모 박스가 다 에이전트들이거든요. 네.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일하죠. 어디요? 군대가. 그렇죠. 군대 가면. 그렇죠. 조직을 구성. 그럼 이게 이제 마스터 에이전트인데 얘네들이 여행 일정 짜는 애들, 얘네들이 뭐 비행기표 하는 애들, 얘네들이 뭐 또는 식당 예약하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직화를 하고 스스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자동화하는 게 바로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처럼 되면요. 네. 사실상 사람 하나가 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1인 회사 및 소규모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에이전트를 갖고. 네. 대표적인 회사가 커서라는 회사인데요.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000억 이상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직원 수가 20명이에요. 직원이.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혼자 창업해서 혼자 매출액을 50억에서 100억 이상을 올리는 회사들이 우죽순 생기고 있어요. 이 AI 때문에. AI를 사용하고 AI 에이전트를 써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게 결국에 지금 챗GPT의 문제는 결국에 내가 검색도 해야 되지만 그 그렇죠. 나온 거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행동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인 기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 시장 중에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거의 용광로 같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을 우리 개발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개발자들이 제가 이것도 참고하면 준비했는데 가트너 그룹 말에 의하면 2030년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네요. 30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80%가 해고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게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 2년 동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모든 직업 중에서 제일 많이 해고됐어요. 30만 명이 미국 안에서 해고됐고요. 네. 지난달 이 방송 찍는 전달만 하더라도 3만 명 가까이가 해고됐어요. 3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천 명을 그냥 한꺼번에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구글이 3천 명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참고 자료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해야 되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유지 보수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업무 프로세스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취준생이 제일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개발자였어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직장 두세 번만 옮기면 연봉이 2배가 올라갈 정도로 개발자 부족하다가 난리였거든요. 지금 개발자가 미국에서 남아 돌아서 난리예요. 미국에서 1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카네기 멜론 대학입니다. CMU고 2등이 스탠포드예요. 3등이 MIT나 아니면은 뭐 일리노, 엘버른 샴페인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 대학들 3년 전에 취업률이 3,400%였어요. 대학 졸업할 때 3-4군데 다 붙는 거예요. 구글도 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네네. 붙고 전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작년도 취업률이 여름 때까지 졸업하자마자 취업률이 50%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야. 그게 2년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있는 직원도 내보내는데 뽑냐 이거죠.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도 제가 보기엔 내년, 후년, 후후년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한 2년 늦어 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요. 2023년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해고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두 번째 리크루터, 테스터들, 코치 뭐 이런 사람들이. 특히 그건- 빅테크에서. 이게 어차피 에이전트로 다 대체되는 대체가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거든요. 네. 자기가 만든 AI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직업이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영향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로이어예요. 변호사님들. 네. 변호사 시장도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도 지적 노동을 프로세스로 하거든요. 케이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뭐 조사하고 그렇죠. 뭐 정의하고 뭐 소장이나 이런 문서 드래프트하고 여기서 새로운 이슈는 없나 발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님들이 통상으로 하는 업무는 굉장히 루틴해요. 이거를 AI 에이전트가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게 변호사님 특히 이 변협하고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 리갈텍이라는 분야가요. 영국에서는 지난달에 변호사 한 명 없는 로펌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변호사 아예 없는 아예 없어요. AI가 그냥 한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표도 한 명이 없는데 대표이사가 일은 안 하는데 대표이사가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네, 대표이사 한 명이 변호사고 밑에는 다 AI로 돌려요. 야. 이게 하는 업종도 딱 뾰족하게 가져갔어요. 채권 추심, 돈 못 받은 거 있죠. 돈 빌려주고 네, 못 받거나 네. 뭐 계약을 했고 뭐 뭘 했는데 못 받는 것들 여기에만 집중하는 업무를 AI로만 변호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률로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개발, 사이언스나 또는 연구개발 분야예요. 이 연구개발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나 신약 개발하는 쪽은 AI 없으면 이제는 미래 경쟁력이 아예 없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AI가 만드는 신약이나 머티리얼이나 유전체 분석에 기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mRNA라고 얘기하는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안티네오젠이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이제 항암 백신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항암 백신은 대부분 그 자기 유전자에 기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뭘 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AI로 모두 다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머티리얼을 개발하는 것들 또 창의적으로 과학 연구하는데도 다 AI가 대체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R&D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 R&D 프로세스가 AI 에이전트가 거의 대부분을 대체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도요. 변호사님하고 특허 쓰고 있는 변리사님들이라고 있죠. 우리들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뒤에서는 다 챗GPT나 저희 회사는 루시아 같은 게 있는데 루시아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네, 않지만.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챗GPT 해갖고 조사한 거 챗GPT에서 소장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몰래 뒤에서는 다 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직업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약간 실물을 만들어내고 진짜 이런 뭐 예를 마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보다 그냥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냥 문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GDP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요 그래프가 미국의 지난 120년간의 실질 GDP예요. 그걸 실질 GDP는 특정 해의 물가로 전체를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 명목 GDP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실질 GDP가 실제로 그 나라의 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1인당, 퍼캐피타니까 1인당이거든요. 그 1인당 부가 10배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10배 네. 잘 써야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몇 배 증가된지 아세요? 우리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40배가. 40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보다 저희가 40배 맛있고 좋은 옷과 음식과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이에요. 네. 예, 그 사실이거든. 저희 아마 증조 할아버지, 보조 할아버지는 평생 옷이 한 2, 30벌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평생 입는 옷이 아마 수백 벌이 아니라 그 이상일 거예요. 네. 그만큼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이게 GPT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요 1900년도부터 이게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일어나는 1930년도 요거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네. 산업혁명은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장 자동화가 만들어지고 표준화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가 있게 되죠. 경제성을 달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예요. 1990년, 80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컴퓨터 인터넷에 기반한 거죠. 1차 산업혁명은 1600년대로 올라갑니다. 네. 당적기 같은 형태인 건데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1인당 GDP가 이렇게 올라간 그 경제 주축이 뭐가 있었냐? 근육노동을 자동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육노동 자동화 핵심 뭐냐면 무거운 걸 들어올리고 더 빨리 움직이고 하늘 날고 그리고 머리카락 100분의 1, 1000분의 1로 해서 건물을 쌓아 올릴 만한 기술한 그게 반도체잖아요. 네. 그 기술은 우리 손으로 하기 힘든 것들을 기계로 자동화를 한 거죠. 근데 그게 2000년대, 2010년 이후가 되면서 기계 자동화를 통한 혁신이 모든 선진국에서 멈추게 돼요. 왜냐? 실질 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 대부분 2%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2% 미만인 건 10년이 지나도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한계에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변화되냐?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 노동이 자동화되는 거예요. 이제 뇌를 대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뇌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표현하신 게 정말 맞는 표현이신데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무형의 프로세스라는 것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그 전문성을 AI가 가지게 되면서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혁신의 어떤 그 한계가 네.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했기 때문에 사람은 또 다른 일 하러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로봇도 나오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 같은 걸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몸과 머리를 다 대체해 버리면 인간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비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저는 네.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여기 주황색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건 주당 근무 시간이에요. 미국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산업혁명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2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기에 공장 자동화가 될 때 근무 시간이 60시간에서 급격하게 줍니다. 여기 출렁한 것은 그레이트 디프레션이에요. 세계 대공황 때. 네. 저 때는 뭐 다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40시간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다시 근무 시간이 34시간 줄는다. 컴퓨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쉽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더라고요. 네. 우리 인간은. 근데 뒤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1인당 부를 쌓아 올린 거예요. 이 두 개가 반비례해요. 놀랍게.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소위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적노동을 대체하면은 당연히 일자리는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근무 시간은 저는 저 정도로 준다고 봐요. 2050년 이 무렵이 되면. 이제는 정말 조금만 일하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그렇게 근데 되는 걸까요? 거기에 이제 제가 다음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래프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이 1인당 GDP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요 그래프도 되게 재미난데 이 그래프는 전체 국가 GDP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인구수로 나눈 거죠. 1인당이니까. 네. 계속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인터넷과 컴퓨터로 전산화가 시작이 되면서 중산층은 멈춰요. 중산층이 멈추기 때문에 시작한 게 맞벌이에요. 왜냐면 세상에 맛있는 건 쏟아져 나오고 좋은 옷은 쏟아져 나오는데 좋은 집은 엄청나게 나는데 혼자는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수가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벌이를 시작해요. 미국에서. 네. 대한민국 그 현상이 똑같은 게 2000년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벌이가 부부들이. 그러면서 가족 전체 부는 쌓아 올리게 되면서 중산층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1인당 GDP 보면은 중산층이 1980년 90년대 완전히 멈춰요. 근데 중산층이 멈췄는데 1인당 GDP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양극화가 이제 엄청 심해졌다는 거죠.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는 뭐냐면 양극화가 더 강화된다는 의미예요. AI 때문에. 네. 그래서 직업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 텐데 중산층의 수준은 유지될 거예요. 그럼 중산층이 부자가 되냐? 아니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거예요. 누가? AI에 투자를 하고 AI를 가지고 AI로 돈 버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펌 대표님 한 분은 엄청 부자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던 그 로펌 그 변호사님들은 다 실직되고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실직보다는 일이 줄어들면서 적절히 이제 배분이 되겠죠. 이제 뭐 알바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제 정말로 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변호사 시장이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본질적인 의문이 아직은 해소가 네. 안 된 게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주사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캐드 없을 때는 막 도면 그리고 했던 분들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가져가지고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사업을 네, 하고 네.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거 갈 때조차 없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하고 역할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는 제가 사례를 들게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실에 가면요. 네. 특히 수학 시간에 가면은 한 30명 아이 중에 20명이 잡니다. 10명은 선행학습했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자요. 네. 그러니까 잔다는 얘기는 자든지 딴짓을 하는 거죠. 네. 10명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서 잡니다. 네. 아니 미적분하고 앉아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운동하고 있는데 30명 중에 10명을 맞춰서 진도를 빼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수가 될 아이들은 미적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미적분을 직접 할 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개그맨이 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수학 교과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생산이 될 거예요. 생성이. 운동하고 자기 꿈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개념적인 것. 시험 보는 것도 그 개념적인 수준에서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나는 퀀트 투자를 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수학적으로 만드는 일을 할 거야. 그 수학 엄청 잘해야죠. 네. 그럼 걔는 그 수학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 교과서와 수학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애들 30명 모여놓고 똑같은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네. 난이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시험도 다 다르게 볼 테니까요. 그럼 선생님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은 연애 상담해주고 친구 교우 상담해주고 그 아이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이거 힘들어했거나 엄마 아빠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코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인생에 있어서. 그것도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은 인간의 관계 이런 거 있을 것이다.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무리 휴머노이드여도 그걸로는 안 된다.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거의 7, 8년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동시에 암에 걸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가면 유명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딱 1분 얘기합니다. 그렇죠. 딱 보여주고 네네네. 이렇게 하시고 뭐 MRI 찍으셨는데 병이 이 정도이고 이거 열어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수술 날짜 나가시면서 잡으시죠. 그리고 그때 뵙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뭐가 궁금하겠어요? 더 아는 게 없는데. 그럼 몇 개 질문하다가 1분 내에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날짜 잡으면 날짜가 4개월 후예요. 네. 그러면 유명한 병원은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병원이거든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나? 진단, 처방, 심지어 수술의 일부까지가 AI가 해요. 그러면 그 AI가 진단 처방한 걸 의사 선생님은 이거 맞아 틀려 하는 것들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죠. 이걸 휴먼 인 더 루프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할 때도 의사 선생님하고 로봇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남는 시간은 뭐 하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 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 와서 아는 게 없으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무슨 걸린 사람들 모이는 카페 가입을 해서 네. 밤새 뭐 검색해보고 지리산 어디에 가쁜 도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하고 상담을 받고 무슨 뭐를 먹으라는 둥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네네네. 그게 아니라 진짜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 궁금한 거 얘기해주고 또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서 각 직업에서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발칙한 상상인데 택시가 두 종류의 택시가 만들어질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뭐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 가면은 자율주행 택시들이 다녀요. 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택시 불지르고 있거든요. 우버 기사들이. 네, 네. 왜냐면 우버 기사들이 자율주행 택시 때문에 자꾸 일자리를 잃어요. 그리고 그게 우버의 꿈입니다. 우버는 우버 기사들과 대략 7대3으로 수익을 나눠 먹잖아요. 근데 우버의 꿈은 우버가 만든 자율주행 택시 자동차를 타고 기사 없이 우버가 100%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이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선 두세 개 이상의 택시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한번 탔는데 되게 안전하고 운전 기가 막히게 합니다. 30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택시 중에서 기사님이 몇 분이나 운전하고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제로에 가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서 나는 외로우니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사님이 있으면 좋겠어.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관광객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관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 물론 그것도 에이전트가 할 수 있지만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삶을 요구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인간은 인간이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 직업 종류는 다양해지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부는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실업률은 크게 증가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다만 소득은 많이 줄어들 수는 있을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거든요. 우울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안 가니까 우울증 지수가 높지는 않는데 청소년 자살률하고 뭐 그렇죠.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 1등이에요. 둘 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행복한 나라는 아닌 거죠. 그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한 마음을 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행복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비교잖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 그게 이제 전문가이신데 부동산이 더더군다나 맞아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 내 친구인데 갔더니 강남 반포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는 20평짜리 전세 살고 있어. 그렇죠.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대학도 내가 좋은데 나한테.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불행감을 가져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사회적 부하고 삶의 질은 좋아지겠죠. 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보다 더 잘 살지만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불행할 수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AI의 도입에 해당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은 직업에 임팩트를 주고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낮다고 봐요.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일하는 업무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소하게라도. 옛날 같으면 야 그거 못하라 해라는 것들이 이제 돈 받고 일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에이, 야 그거 그냥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 것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몸으로 하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플러머라고 그러죠.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면 배관공들이 돈을 엄청 잘 벌어요. 네. 심지어는 배관공들을 부르잖아요. 그 집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데 집에 이제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배관공을 불러야 돼요. 근데 배관공을 부르면 우리나라에서 당일날 오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길면 한 달 후에 와요. 어떻게 살아요? 살기 힘들죠. 네. 빨리 와도 일주일 후에 와요. 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올 때 벤츠나 BMW를 몰고 옵니다. 네. 왜냐면 그 사람은 와서 그 사람은 1시간 만에 고치고 가는데 돈을 얼마 받냐? 500불 받거든요. 500불이면 지금은 한 7, 80만 원 되는 네. 돈을. 그러니까 하루에 세 군데 가면은 한 200만 원 버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뭐 3, 4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미국, 우리나라 아파트니까 거의 구조가 비슷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든 집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파트 구조가. 그러니까 배관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가 학습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현재는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많은 분이 예측을 하고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몸으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나요? 자동차가 달리기를 잘하나요? 자동차가 더 잘하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나요? 택시가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사람이 더 잘 벌죠. 예, 자동차보다 100분의 1도 못 달리지만 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직업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데 그것이 훨씬 섬세하고 훨씬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다양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 미래의 어떤 직업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어떤 아직은 대체 불가능한 몸으로 하는 어떤 것, 그 효율이 아직은 더 로봇보다는 더 빠른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남을 것이다. 뭐 그렇죠. 일종의 뭐 감정 노동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 23살이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 오더니 아빠 저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유튜버가 될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꿀밤을 때리려고 하면서 야 그거 유튜브 돈 되겠니? 그게 뭐가 네가 꿈이 되겠어. 너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한 셀럽이 되셨잖아요. 네. 단지 많이 먹는 분이 구독자가 1000만이 넘은 뭐 그럴 거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그 미래 예측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몸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직업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